네,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의 경제담판의 곽수정입니다. 제가 얼스얼라이언스하고 일을 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8개월째고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것도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많은 축복이었습니다. 이 갑진년 새해 청룡이 가지고 있는 그 푸른 꿈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계 경제,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 불확실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1990년 디지털 정보통신 시대가 시작되던 것만큼 2025년부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기운이 움틀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미국과 중국 간에는 긴밀한 투자협정이나 금융시장이나 식물경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을 진 바닥을 잘 다지고 2025년부터는 우리가 다시는 이런 악순환 경기 사이클에 쉽게 빠지지 않는 경제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한번 희망과 꿈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좋은 명절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생활에 복귀하시면서 2024년, 2025년 적어도 두 해의 어떤 생각들을 같이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곽수정의 경제담판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ope that you'll have learned from me. Someday you will be stronger than you are now. But you will not know everything. And when the 최근에 들어서 MZ 세대 분들, 밀레니얼하고 그다음에 주모 세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노후 생활과 자신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삶의 목적은 분명히 잘 살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제적으로 여유를 누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 딴지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이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태어난 곳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라는 것과 시장경제라는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시장을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이 없으면 결국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럼 노동은 자본이냐? 자산이죠.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와 같이 어떤 유동적인 가치 척도라든지 교환의 매개라든지 또는 가치 저장의 수단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물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자본이라고 할 때 이 자본은 부채와 합쳐져서 자산이 되거든요. 그럼 노동을 왜 제가 투입 요소 중에서 자산의 일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몸뚱아리밖에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 다음에 기업에 취직을 해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노동으로부터 이제 소득을 발생시켜서 재산을 축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개인이 자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시장 경제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가,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노동을 통해서 순전히 시장 활동에 참여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큰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곳에서는 기본적인 소득이 매겨지는 또는 지급되는 규모가 한 달에 그냥 월급 받아서 그냥 그대로 다 지출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 있는 게 미국의 어떤 자본시장 체제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쭉 자라고 성장한 많은 가정들 중에서 저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규모는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 연봉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의 각 주별로 평균 임금 소득이라든지 생활 수준, 복지제도 이런 거를 다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주마다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한 6만 불에서 7만 불 소득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그분들이 대개 연령이 한 40에서 50대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한 개인이 가정을 꾸려서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노동을 제공해서 6만 불, 7만 불을 받았는데 소득세 내고 자동차 월부값 내고
집 렌트비라든지 집 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하고 의료보험을 들고 기타 가계의 기본 필수품인 의식에 대한 소비를 하고 하면 미국에서는 사실 통장에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저축이 되질 않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개인이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은 가장 기본적인 게 저축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이 저축도 기본적인 생활 여건, 비용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경제적이겠죠. 생활 비용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불투명한 거고 불확실한 겁니다. 지금 서울의 생활비가 아마 도쿄나 뉴욕이나 영국 런던의 생활비에 뭐 버금가거나 아니면 높았으면 높았지 결코 낮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일반 개인이 노동소득을 발생시켰을 때 그 노동소득 중에서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개인이 연령이 높아져 감에 따라서 어떻게 자본을 활용해서 자본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제가 한 달에 저축을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통장을 보면서 저축한 액수를 보니까 한 달에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의 저축도 정기적금도 몇 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나이에 이 정도 소득을 발생시키고 저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될까, 이제 이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젊은 분들, 청년분들이 저축을 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활동이 많다 보니까 만나는 분들도 많고 식사할 기회도 많고 해서 뭐 밥값도 지출을 하고 여러 가지 생활비가 과외로 들어가는 것도 충당을 하고 그 정도 저축을 한다는 건데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분에 비해서. 근데 지금 젊은 분들, 예를 들어서 20대 후반부터 30대 중후반까지 과연 저축을 얼마나 하고 계실까라는 제가 의문을 가지게 돼요. 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냐면 저희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자녀들이 지금 거의가 다 30대 초중반을 다 넘어가는 나이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세대, 베이비 부모 1세대, 2세대의 자녀들이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중반까지 지금 분포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노후 생활을 준비할까, 이제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축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를 한번 찾아봤어요. 문재인 정부 때 청년희망적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자료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한 몇만 명 정도가 가입했냐라고 보니까 한 300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어요. 289만 명 정도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가 계속 늘어났을까, 이 가입자들이 늘어났을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을까를 보니까 90만 명 정도가 해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 되죠. 그럼 이 해지한 사람들은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해지를 했을까? 그리고 적금을 들었다는 말은 적금을 담보로 해서 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을 건데 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을까? 대출을 받았을 때의 금리는 고정금리를 했을까? 변동금리를 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파생적으로 생겨납니다. 그나마 한 190만 명 정도 청년분들이 아직까지도 이 저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190만 명 중에서 과연 몇만 명 정도가 순수하게 이 적금을 들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우리가 흔히 젊은 청년분들에게 영끌, 비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청년 적금을 통해, 희망 적금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부분이 존재를 하고 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주식을 산 분들도 계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지금 주식을 산 분들은 소득을 내고 있나요? 아니면 주택을 사신 분들이 수익을 얻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경제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 뭐 여러분들 많은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에서 부동산 가격 PF 대출로 지금 위태위태하다라는 이야기 돌고 있고 4월 총선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 1월 효과를 많이들 기대했는데 지금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진 것 같고 반도체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지만 반도체에 대한 시장이 정말 좋아질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적금을 깰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저도 2012년도 제가 삼성을 나올 때 개인연금을 한 6년, 7년 들고 있던 거를 할 수 없이 해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나오게 되면 고정된 소득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말 그대로 이제 프리랜서의 삶을 갖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퇴직금하고
제가 들었던 연금저축을 해지를 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때 제가 그 당시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를 연금적금으로 들고 있었는데 다 해지를 해버렸죠. 제가 볼 때는 아마 많은 영끌과 비투 젊은 청년분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제도에 대한 보완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줬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청년희망적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동금리에 있던 항목들을 고정금리로 돌릴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넓게 잡아주고 또 고정금리의 그 폭도 다른 일반 적금보다는 낮춰줬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저축이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연금을 깨려고 하면 100% 보상해 주는 게 5년 지나서인가요?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1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다 그랬을 때 제가 100만 원을 계속 적금을 붓고 있다가 중간에 해지를 해버리면 수수료다 뭐다 하면서 원금을 다 못 받고 한 95% 정도 받는다든지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해지를 못하면 개인에게는 역시 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점을 다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손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조금 더 고민을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에 보니까 20세에서 39세 연체 금액이 3,524억이었대요. 2022년 7월과 12월 5달 동안. 근데 2023년 지난해 1월과 7월 6개월 동안에 4,940억으로 늘었다 그러거든요. 그 말은 희망적금에서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 상환하는데 제대로 된 돈을 지불하지 못해서 연체가 되고 있고 그 규모가 약 1,400억 정도 6개월 뒤에 늘어난 걸 보면 결국은 원리 금리 인상이 금리 상승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 되고 이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연체가 된다는 말은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위험 요인이 된다는 의미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용거래를 하다가 결국은 신용거래에 대한 원금 상환이 막히면서 주식을 헐값에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젊은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정부가 좋은 제도를 내놔도 그것을 계속 업데이트하지 않고 팔로우업 해주지 않으면 그 좋은 제도의 성격은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코로나가 없었고 또 세계 경제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이런 불협화음이 없었다 그러면 청년희망적금은 아주 순풍을 달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향후 2, 3년 뒤에는 또 다시 순풍이 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항상 위기는 순풍이 불지 않고 바람이 정체되어 있거나 역풍이 불어버림으로 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거나 아니면 원상태보다 더 멀리 떨쳐놓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자본의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이제 느끼셔야 된다. 노동소득이라고 하는 하나의 소득의 형태에서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소득을 배가시키고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과 어떤 지식과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를 해줘야 된다. 시중에서 넘쳐나는 주식 투자의 비법, 부동산 경매 시장에 대한 투자 비법, 이 모든 것을 다 마스터해서 알고 있다고 해도 그 모든 운이 결과가 모든 청년들에게 100% 그대로 온전히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수의 몇 사람들만 그런 혜택을 보는 그런 구조라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자본주의, 신자본주의라고 저는 부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신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우리가 좀 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청년들의 어떤 자본 축적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싶지만 유튜브 방송에서는 그게 어려운 게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인용하지 않고 자기 아이디어인 양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그런 걸 좀 지향하는 사람이라서 나중에 여러분들 제 방송에 리포트 앤 세미나라고 하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방송에 참여를 하시면 제가 드리는 대안이 어떤 내용인지를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젊은 청년들이 암호화폐라든지 NFT 같은 신자본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상에 정부가 이거를 무조건 음성적이다 또는 뭐 다단계적이다, 사기적이다 이런 형태의 표현보다는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을 잘 가려서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시대에 맞는
그런 자본 축적의 기회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정부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금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차별화가 불가피하다. 젊은 세대와 중년 세대, 노후 세대의 적금에 있어서의 금리 차별화도 정부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고, 금리 측면뿐만 아니라 소득이 발생하는 곳은 뭐가 있죠? 세금이 있죠. 조세제도에도 상당한 수정과 업데이트가 필요한 측면이 이런 금리 정책, 자본주의 시장 경제 정책에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세대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의 세대는 미래 세대의 것이지 지금 저희들 세대의 세상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자본 축적, 자본의 응용, 자본의 활용 같은 것은 새로운 개념의 자본시장이 도입이 될 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 새로운 자본시장은 어떤 새로운 자본을 중심으로 한 기술 투자와 제조업의 시대가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어떤 방향의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제 유튜브 채널보다는 리포트 앤 세미나라고 하는 특별한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